여러분들 바로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코님.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코님의 이야기는 천불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약간의 동화 속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동화? 동화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끼리 제가 다 들었었던 내용이고 제가 먼저 듣긴 들었었는데 산이한테 이걸 친구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이건데 저는 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구라치지 마, 이 삐리리아가 나왔을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은 제가 산이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구판이란 걸 아실 거예요. TV나 여러 매체들로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구판이 맞고요. 산이가 직접적으로 구판 이런 걸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얘가 구판한 게 한 3-4번은 있었는데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거나 지인분들 중에서 무속인이 계시기에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바라지로 도움으로 좀 간 적은 많거든요. 이번에 갔던 일들 중에는 산이가 후유증이 가장 심했던 일들을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가시죠. 네, 예를 들어 구판들이 일어나면 며칠 내내 자다 깨다 반복을 하면서 물만 마시고 그렇게 3일을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 잘 때는요. 정말 3일 동안 잠만 자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이번에도 정말 또 큰 거 하고 왔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제 4일째 되는 해. 야, 말해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뭐하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태백, 경남 산청, 경북 포항, 예정에 없던 강원도 삼척까지 왔다 갔다 하며 큰 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약간 바라지 개념으로 위령제 같은 걸 지내는 귀신들을 제외하고 위령제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들이요. 근데 위령제를 지내다 보면요. 잡귀들이 엄청 몰린대요. 예. 그래서 위령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용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좀 비속어로 좀 표현을 할게요. 사기꾼들이 혼자 하는 거지 위령제 같은 경우는 많은 무속인 분들이 사실 많이 온대요. 네. 혼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대요. 사실상. 엄청 힘들대요. 그런 위령제를 지낼 때 산이든 잡기를 퇴치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위령제를 지내주는 귀신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했대요. 몇몇의 모습을 말해드리자면 얼굴에 반쪽만 남겨져 있는 2팔이 없는 귀신, 2눈과 2다리가 없는 2팔로만 기어다니는 귀신, 모든 신체 부위가 찢어지고 팔 하나와 얼굴만 있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자면 또 기타적으로 잔인한 형상을 하는 많은 귀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침 누군가에게 먹혀서 죽은 모습의 귀신이래요. 그리고 그 귀신들 뒤에는 평범했던 영가들이 뒤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옷차림이 너무 다양했대요. 옛날 조선시대 비슷한 옷도 있었고 흔히 보던 사극의 평민 모습, 사냥꾼들, 선비들, 그리고 일반적인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그때 그 모습들 그냥 생각하시면 된대요. 다양했대요. 말 그대로. 잔인한 영가들 속에서 평범한 영가들까지 그리고 다들 슬픈 눈을 가지고 있던 모습까지 그리고 사전에 산이가 들은 이 구판의 내용은 3년에 한 번씩 어느 자상가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판이래요. 오. 현재 20년째 하고 있대요. 그럼 대략 7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판의 이름은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구판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창귀의 영혼을 달래는 구판. 창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호랑이 귀신, 호랑이에서 잡혀먹은 귀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름 범굿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창기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래요. 아. 정말 이게 설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짜 내용이 하나가 있대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실제 이제 메인은 창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귀신분들, 말 그대로 가족분들이죠. 네. 창기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귀신이 됐다고 해서 창기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다른 이름은 호랑이뿐만 사실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요, 야생동물을 만나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창기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내용들의, 여러 내용들의 설화 속에 나오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옛부터 산에서는요, 맹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호랑이나 표범, 늑대, 곰이거든요. 이런 야생동물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 집하고는 절대 사돈을 맺지 말고 연도 잊지 말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만 사실이래요, 정말.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우한이 대대손손 온대요. 우한이 대대손손 온다는 그 전설이 뭐 사실처럼 전해져 들어와서 그 집안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 있는 양반가나 선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혼사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비나 양반들은요. 그런데 그런 우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기타적 손가락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요, 자결로까지 이어졌대요. 창기로 인한 저직구석에는 절대 혼사를 맺으면 안 되고, 저거는 양반가가 몰락한다, 선비가 몰락한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결로까지 이어지는 고통.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예전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 주 생산이었잖아요. 예전도 네. 그렇고. 당연히 생산이면 농사나 산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갈 텐데, 야생동물이나 특히 맹수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창기가 되었다는 그 말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 산 사람들은 크게 고통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뭐 죽어서도 저승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현세계 돌아다니면서 슬픔이 크게 지낸다고 하여 이 위령제나 구판을 3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후손이시래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시래요. 오. 그 고통을 조상님들에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후대까지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런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대요. 그런데 호랑이로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포항에는요, 범굿이라는 걸 자리 잡은 지역이래요. 호미곶면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또 거기서 범굿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청에도 갔었고, 지리산이죠, 산청이면. 그리고 포항, 이제 마지막 태백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드디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메인으로 굿을 진행하던 무속인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굿판 중에 혼절을 하셨대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겼었는데, 뭐 이유는 당연히 과로겠죠. 과로로 인한 기절인데, 굿판을 벌이는 진행 단계에서 기절을 해서 좀 논란이 많았대요. 그때 산이는 잠시 좀 쉰다고 차에서 쉬고 있었다는데, 어수선은 뭐 큰 소란에 나갔는데 산이 눈에 엄청나게 끔찍한 소란이 벌어진 걸 봤대요. 산이 눈에는 이 사람들이 소란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지금 이 근처에 왜 이렇게 이상한 귀신들이 많냐. 이 굿판을 벌이는 제사상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는 영가들의 허겁지겁 제사상을 먹고 있는 거래요. 그 수는 어림잡아 20명 가까이 됐대요. 이 귀신들도 창귀 일종인가? 아닌데? 하나같이 몸들이 멀쩡한데? 좀 의아하다. 이거 뭐지? 이거 절대 창귀 영혼들이 아닌데? 가까이 다가가서 호통을 쳤대요. 당장 멈추라고. 그런데 그 영가들이 이제 하나둘 산이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낼름거리는데, 산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귀신인지 바로 알았대요. 저건 뱀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다. 결국에 창귀로 인해 고통을 받은 영가들이나 창기들을 달래는 굿이나 이런 위령제를 지낸다고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사망한 영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크지 않대요, 돌비님.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이고 산이 많은 나라이지만, 네. 사실상 호랑이로 인해 죽은 귀신보다 뱀, 모기, 지네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요, 이미 야생동물한테 먹이가 되어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구로 인해 시간 타임이 있잖아요.
예, 그 타임 때 파산을 못하다 보니 제가 죽어버리면 결국에 제 시신은 이리, 늑대, 곰, 호랑이가 저를 먹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죽은 게 오히려 창기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좀 이 사람을 높게 오히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죽은 것보다 차라리 호랑이에 죽었다고 해라. 예, 이런 풍문도 있었대요. 예. 왜냐하면 신만이가 뱀한테 죽었다면 그게 더 창피한 거래요. 그런 말도 정말 있었대요. 그런데 이 뱀으로 죽은 모습의 영가들이 도끼가 너무 세 보였대요. 이 제사상을 허겁지겁 묶고 있는 이 뱀 귀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도끼가 세 보여서 좀 당황했대요. 그 영가들이 수십 명이 자기를 눈을 부라린 상태에서 낼름거리면서 막 쳐다보니까 예. 이걸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다 싶어서 이거 옆에 있는 무속인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거 안 보이시냐고. 그런데 그 무속인분들이 총각 정말이냐? 뱀의 형상 맞냐? 이거 큰일인데. 산이 총각의 말대로라면 지금 쓰러진 무속인분 당분간 깨어나기 힘들 거다. 우리도 사실 보이긴 보이는데 뱀의 형상은 안 보인대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빨리 누군가 굿을 좀 이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회의를 막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의 산이는 우선 지금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계곡에 흐르는 곳에 우선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들 물러가면 치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깔끔하게 상을 차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느낌상 지금 많은 영가들이 또 몰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기들인지 아닌지 지금 많은 영가들이 지금 몰려오고 냄새가 좀 심합니다. 지금 온 주위가. 이런 말을 하길래 서둘러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대요. 다들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영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 쓰레기 같은 뱀들이 먹거나 음식을 보며 엄청 더 노할 것 같다고. 빨리 다시 차립시다. 빨리빨리 그냥 움직이면서 이제 다시 제사상을 준비를 하는데 바라지 분들이 다시 차에서 이제 어차피 거기 가면 예비적으로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 있거든요, 차에. 네, 그걸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 거기서 좀 화를 많이 냈대요. 냄새가 점점 많이 몰려온다고. 빨리 좀 하라고. 두 번째 제사상이 차려지고 새로운 다른 무속인 분이 굿판을 이어나가는데 어떤 뱀의 머리를 한 영가가 그 무속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래요. 나머지 뱀 영혼들을 쫓아냈는데 그 한 놈만이 갑자기 그 무속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길래 산이가 거기로 다가가서 담배 하나를 들고선 주먹으로 뭉개서 무속인분들 주위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근데 퇴치라분들이 왜 담배재를 뿌렸냐? 이거 지금 내가 해서도 안 될 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텐데 주위에 보이는 게 담배재가 뱀들이 좀 싫어한대요. 그 냄새를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담배가 보이는 걸 빠개서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그걸 본 그 뱀 귀신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산이를 또 한 번 노려보는데 산이가 그대로 눈을 부라리면서 너 안 꺼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인상을 정말 정색을 했대요. 그리고 산이가 바라지 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들 모두 지금 꺼내서 주먹으로 뭉개서 여기 다 뿌리라고. 주위에 지금 뱀을 그나마 퇴치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위에 담배 냄새를 엄청 강하게 만들어놨대요. 일부 바라지 분들은 담배 일부러 피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담배째를 주위에 다 뿌리라고 하고. 그렇게 6시간 이상 무사히 태백에서도 이제 이 창기분들을 위한 위령제 이 굿이 끝이 나면서 좀 쉬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데 다른 무속인 분들이 산이한테 이제 몰려가서 물어봤대요.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오히려 산이보다 더 용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그냥 일반적인 영감만 보였을까? 물었는데 산이가 거기서 눈치를 챈 게 있대요. 아마 선생님들 저처럼 일반적으로 몸을 숨기면서 오조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차에서 쉬고 있어서 보인 것 같다고. 다들 지금 많은 뱀의 영혼들한테 홀리신 것 같다고. 이 구판을 벌이기 이전에 바라지 분들이 각 지역을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처, 태백, 산청 이런 데 있죠. 이미 이런 범굿, 이런 위령제, 창기굿 이런 걸 하기 전에는요. 돌무덤 같은 걸 100일 전에 만들어 놓는데요. 그만큼 이 구판이 엄청 크대요. 돈도 많이 들고. 100일 전부터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줄, 실제 볏짚으로 새끼줄을 꽂는 게 아니라 실제 도금칠까지도 했대요. 금줄을 묶어두고 100일째 되는 날 굿을 진행하는데 그 굿을 위해서 쌓아둔 그게 호식충이라고 하죠. 호암무덤. 그런데 거기 아마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100일 전에 만들어 놓은 호암무덤
아마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 있을 거라고. 제 느낌상 지금 여기 뱀들이 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뱀들이 아마 자리 잡고 털을 만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날짜가 대략적으로 3월이었대요. 근데 이 호암 무덤을 만들었을 때가 12월 정도였대요. 그러면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거든요, 뱀들은요. 아마 거기서 털을 만든 것 같대요, 느낌에. 창기 연가를 불러드려야 하는데 뱀으로 인해 죽은 연가들을 더 많이 불러드린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홀린 것 같고,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산이도요. 예전에 전라도 남원 쪽인가 거기서 무속인을 우연히 만났대요. 정말 거기 축제가 또 있잖아요. 시골 축제요. 남원에서 우연히 어떤 무속인을 지나가다가 서로 알아보고 만났는데, 거기서 산이가 궁금했대요. 혹시 선생님은 죽을 뻔한 적 있냐고. 그때 산이가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였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날까? 이런 시기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정말 죽고 싶은 적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중국 길림성에 간 적이 있대요. 무당분이. 근데 거기서 길림성에서 창귀로 인해서 죽은 연가들을 위한 구판을 벌인 무속인인지 주술사인지 자기도 만난 적이 있었대요. 네. 거기서 자기도 구경을 했는데, 구경만 했는데 자기는 죽을 뻔했대요. 중국이거든요, 거긴 길림성.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범굿 이런 거 위령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워낙 큰 굿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은 악귀들이 간혹 나타난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 굿은요, 여러분들 잡기가 나타난대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리다 악귀들이 오면 진짜 난리가 난대요. 그러다가 무속인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들은 호랑이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고 느끼는 귀들이래요. 예. 그게 뱀귀신들이래요. 뱀은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특히 그런 귀들, 뱀으로 인해 죽은 악귀들은요, 어따 대고 범 따위랑 우리를 비견하냐며 그 무속인한테 눈을 부라리며 얘기했대요. 너는 뭐냐고. 예. 옛부터 범보단 우리가 더 사람을 많이 해했고, 역사적으로 범보다는 우리가 항상 더 위에 있었다. 그게 자부심으로 느끼는 게 바로 뱀의 악귀래요. 예. 거기에 엄청난 뱀의 혼령들과 악귀들이 그 원혼기들까지 불러들여서 자기는 구경만 하는데 자기를 막 해코지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대요. 사실상 뱀만 나와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잖아요. 도망가죠. 예. 네, 그런데 그 중국 길림성에서 또 타지에서 뱀을 달고 온 연가들이 다가오니까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무서웠대요. 예. 그걸 산이가 길림성 경험을 겪은 남원에서 만난 무당분 얘기를 듣고 지금 이런 일을 나머지 무속인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동부아시아로 이어지는 나라잖아요. 중국과 마찬가지. 과거부터 호랑이나 표범, 늑대, 이리 이런 동물들이 산을 지배하는 동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뱀이나 진해, 모기 이게 더 많대요. 분명 더 많대요. 그 혼들도 창귀처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 전부 다 이 위령제를 통해서 불러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리저리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무속인분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태백 쪽에 있는 호식충을 마지막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범굿이 끝나고 나면 그 무덤을 항상 무너뜨려야 된대요. 끝이 났으니까. 마찬가지 이제 태백 쪽에 호식충 돌담 올라갔는데 거기에 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역시나 새끼뱀들이 돌 사이에 기어나오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산이 입에서 역시나 뱀들이 많이 있네. 많은 무속인분들이나 바라지분들도 그걸 보고는 이 돌담을 어찌하면 좋을지, 아직 추운데 이걸 그냥 무너뜨려야 하는지 놔둬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다른 무당분들이 이미 털을 잡은 뱀들은 이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것도 잘못하다 해코지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놔둡시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의 돌담을 만든 선사는요, 사유지입니다. 네, 막 만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재력가분의 지시예요. 재력가분의 선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서 혹시 몰라서 또 산이가
분해된 닭들을 항상 들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요. 네. 뭐 찜닭용 닭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새끼뱀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막 뿌려주거나 하산을 했대요. 그리고 잠시 쉴 겸 이제 거기 동료 무속인분의 법당에 가서 잠시 쉬었대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태백산이 또 험하잖아요. 네, 태백산 인근의 야산이 험하니까 거기 좀 쉬려고 그 법당을 잠시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가 잠이 들었대요. 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처음에 봤던 흉측한 모습을 한 귀신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팔이 하나 없거나 눈이 찢어지고 몸이 없는 귀신들 있죠. 실제 창기가 된 영가들로 보이는 그런 귀신들이 나타나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자고 있는 산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그 많은 창기 영혼들이 산이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맞다. 네. 시신이 산에 그냥 버려지다시피 우리들은 산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사람들이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호랑이, 늑대, 이리, 삭 많은 동물들이 우리를 뜯어먹곤 그 피맛에 취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생성이 더 강해져 있는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우린 죽어버렸다. 사람 맛을 본 야수들도 겁도 없이 민가에 내려와 사람도 가축도 공격하는 게 이 맹수들인데 우리는 죽어서 대부분 버려지다시피 해서 산속에 묻혀있다. 춥고 배고프고 제사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위령제에도 우리는 해당도 없다. 왜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혼들이다. 아까 주렁주렁 달고 있던 혼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분들어진 오래된 시신들이다. 수습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남자 한복, 여자 한복 하나씩 태워주길 바란다. 옷이라도 다시 한번 입고 싶다. 이 말을 산이한테 전했대요. 네. 그리고 이 말에 산이는 잠에서 깼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무속인분들이나 다 전달했대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런데 무속인분들이 산이한테 말하길 귀신이 누군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중 하나래요. 이걸 내가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이 귀신들이 무당을 찾아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기 있는 산이를 찾아온 거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래요. 있을 수가 잘 없는 일이래요. 그리고 한복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면 정말 간절한 것 같대요. 보통 신체가 온전치 못한 채로 죽은 사람들은요. 화장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버려진 채로 남겨진 시신들은 이승을 못 떠나는 경우가 많대요. 돌비님 이게. 이번 구판을 통해 산이총각 눈에까지도 나타날 정도면 참으로 긴 시간을 우리를 기다린 것 같다. 이 영가들이. 불쌍하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주자면서 무속인 한 분이 어디서 급하게 시장을 가셨는지 한복을 수십 벌을 사오셨대요. 한 10벌 이상을 사오셨대요. 급하게 시장에서 사온 것 같았대요. 왜냐면 사이즈도 막 다르고 또 한 번 갑자기 거기서 많은 무속인 분들과 산이가 구판이 벌어졌대요. 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산이는 여태까지 많은 영가들을 보면서 여지껏 동물들과 엮여있는 귀신들을 보자면 뱀, 늑대, 고양이까지는 봤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분명 창기를 위한 위령제인데 호랑이와 연관되어 있는 혼들은 아직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정들이 끝을 내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3일간 깨다 자다 반복을 하면서 꿈 다른 거라도 꿨냐 그럼 여기서 잤으니까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아까 처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복이 오려나 봐. 왜? 갑자기? 내가 가마를 타고 있는 꿈을 꿨다. 너 이 집에서 자는데. 가마를 타고 있대요. 네가 뭐 장원급제했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둘째 날 꿈은 뭘 꿨는지 알아? 저한테 말하길래 뭐 했는데 선녀랑 목욕을 같이 했대요. 오호. 네. 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거든요. 예. 하고 있네 뭐냐고 했거든요. 아니 나는 좋았어. 얘기하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산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을 받은 애예요. 네. 돈복이 온 애예요. 다만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왔어요. 주식이나 코인 빼고는 돈복이 와긴 왔어요. 정말. 그래서 산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산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복이 오는 거구나. 산이가 말하기에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요, 혹은 사망한 사람들은
많이 불쌍하대요, 정말.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창기 노래. 산이가 들어보니까 딱 두 줄은 맞네. 네, 딱 두 줄은 실제와 맞는 것 같대요. 그리고 미신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랑이나 늑대, 뱀에 의해 죽은 집안하고는 엮이지 말라는 미신적 소문이 아직도 시골 몇몇 지방에 말들이 있대요. 네. 포항에서 범구슬을 할 때 주변인 분들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을 하셨대요. 옛부터 이건 정말 여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남자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동물들에 의해 죽은 집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라. 아직도 있대요. 오. 절대적으로 미신이니까 그건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산이가 창기 혹은 동물들에 의해 사망한 위령들은 달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이건 네. 또 아코님이니까 듣지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야생동물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곳을 못 떠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정확하게는요, 안 떠나는 거래요. 네, 이게 오해래요. 예. 이거는 무속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네. 다 그 말을 하시는 게 안 떠나는 거다. 왜 안 떠나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저한테 산이가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가족도 없어. 죄를 지내줄 사람도 없어. 그럼 위에 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거지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된대요. 시신은 버려지다시피 우리는 뿌려져 있다고.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오늘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전혀 저는 동화 같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예전에는. 많아요. 특히 네. 중국 길림성에는요. 네. 크대요. 아니, 돌비님 이게. 중국은 저 영상 보니까 최근에도 막 호랑이가 뛰어와가지고 밭에서 네. 막 어떤 여성분 덮치더만. 그쵸.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호랑이로 인해 죽은 사망 사건이 중국 길림성에 굉장히 많고 예. 거기 암암리에 굿판을 벌이는 무속인분들에 의하면 범굿이 많대요. 하긴 네, 보면은 많대요. 지금도 호랑이가 뛰어다니니까 아마 그럼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밭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오늘 아코님께서 정말 또 무섭고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코님이 오늘 해주신 거. 저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현재 뭐 호랑이가 어딨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생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야 뭐 해독하는 게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조금 예전만 하더라도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진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스님 아니고요. 헬릭스라는 닉네임으로 찾아와 주신 거고 또 저희 참여자분들을 다 높이기 위해서 님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스님이라고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스님이 아닙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목소리 자체가 평소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톤이 높은데 네. 이제 일할 때나 이제 타인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조금 깔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소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멍석을 까니까 제가 좀 그러면 어색하네. 어차피 저보다 형님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형,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할 때 뭐한 답답해 죽겠네. 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런 식의. 그러면 그거다. 시들무에서 연기하실 때 나오는 톤이 그냥 본인이시구나. 네, 보통은 사투리 들어갈 때는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님, 네. 이제 시작하도록. 스님 아닌데, 네, 스님이라고 할게요.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제목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제목은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단심가? 네. 오. 아마 많은 분들이 잊고 사실 타이틀이긴 한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할땐 그 고려 말대 정몽주. 오. 이제 태종 이방원하고 그때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나눴던 시조 이름이 단심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여가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이번에 단신가라고 타이틀을 좀 지었고. 자, 오늘 헬릭스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예요. 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사수로 있었어요. 부사수로 있었는데 그분은 부동산 전문입니다. 이제 거래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지 않았을 그때 얘기 같은데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편의상 이분을 그냥 돌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업의 시읒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보면 사업자의 관상과 느낌이 있고 그 관리자의 느낌과 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전형적인 관리자 스타일의 사람인데 사업의 시읒자도 모르고 영업, 판매, 판촉을 전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몇십억, 뭐 크게는 몇백억까지도 움직이는 대부호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그런지 장가를 조금 늦게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그분은 정말 부동산 귀신이었어요. 그냥 서류, 글자에 관련돼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건드렸다 하면 초대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는데 팔 때는 7, 800에 팔고 1억에 살면은 뭐 3, 4억에 팔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여러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는 게 없잖아요. 다 내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지만 운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 않겠습니까? 건드렸다 하면 돈이 막 쏟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 청탁이 안 먹혀요. 그리고 주변에 의뢰도 잘 안 먹혀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거를 팔아달라, 뭐 내 거를 사달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사수인 저한테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결정권자는 혼자 놀고 그 혼자 노는 사람의 바로 밑에 직계가 저니까 저한테 그런 걸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술 한잔 꺾는데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 일하세요? 뭐 그런 소스는 어디서 구하세요? 건드렸다 하면 대박인데 그런 뭐 큰 흐류나 시류를 읽는 느낌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다 듣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는 니하고 왜 같이 일하는지 아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궁금하죠. 원래 혼자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라는 부사수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니는 대가리에 관을 쓰고 있는 놈이다. 관이요? 머리에 관을 이고 있다고요? 아니 그 관 말고 머리에 쓰는 관, 우리 관직할 때 관 있잖아. 그거를 쓰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한테 소속돼서 녹을 먹어야 되는 놈이다. 나도 그랬거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영업 모르고 판촉 모르고 판매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결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라. 사업할 때 데리고 오는 아들,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사업에 눈이 딱 뜨여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 가르쳐도 센스 있게 둘, 셋을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 반면 묵직하게 꾸준하게 알려주는 대로 그 일을 유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생각해봐라. 야, 사업하는 애들 데리고 와갖고 내 밑에서 공부시키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아들하고는 일이 안 돼. 나는 네 같은 놈하고 맞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니는 네 품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는 물이 지나가고 위에는 나무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니는 나무하고 물이 만났으니까 너는 쭉쭉 커야 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은 형님은 뭐예요? 그러면 내는 바람이다. 내는 어느 한 군데 있질 못해. 나는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품어야 된다. 나는 너를 흔들지만 네가 나를 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소스 될 만한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해서 영업적인 비밀을 쭉 들으면서 네 전번에 보니까 누가 그 알려줘갖고 한번 들어봤거든. 네 말을 잘하더라. 네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부동산 하잖아.
내가 아마 네 나이 때 좀 덜 됐을 거야. 아마 30대 중반인가 말인가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부동산을 부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야. 부업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좀 땡기더라고. 그래서 했지.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이 돼. 그래서 좀 더 팠지. 니 혹시 푼돈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나? 뭐 사기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는 그런 거는 싫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푼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하고 쭉 얘기해 주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던 게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가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전세 계약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이제 나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은 사진상이 2번과 3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떼서 나간다고 하죠. 네.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일푼이나 푼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약간의 꼼수인데 첫 번째 이제 기존 집주인이 시세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1억 주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집의 전세를 2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 집을 살 때 2억에 파는 겁니다. 그럼 나는 1억에 꽁돈이 생겨요. 근데 그 시세가 그렇게 되나? 왜냐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총 가격의 그래프는 우상향이지 하향은 없습니다. 네. 수평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상향이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이제 그동안의 부동산 시세가 이제 쭉 가는 거를 함축해 놓은 거고, 세 번째 사진은 요거는 그냥 이제 예시를 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할 때 이제 내용 정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는데, 이제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사진에 있었던 사진 자체가 시세가 오르면은 내가 그 오른 만큼의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막혀서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내 돈 생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손해를 보는 거고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고 네 번째 사진 보시면은 네 번째 사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작은 소액이나 푼돈으로 돈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지금 깡통전세 관련돼 있는 내용이긴 한데 1억짜리 매물에 5천짜리 전세가 있다고 하면 실제 내가 드는 돈 5천밖에 없어요. 5천만 기존 집주인한테 주면 그 집 내 거가 돼요. 대신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내 돈 5천을 포함해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집이 1억짜리 5천짜리 전세면은 그 집을 은행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땡겨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5천만 원짜리 집에 2천 전세가 잡혀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을 돈을 빌렸지만 실제 내 돈은 3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깡통 전세가 되고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 같은 건데 네. 요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뭐 길게면 20년 전이겠죠. 10년 전, 몇 년 전이고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당시에 그분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무작정 번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10년 전, 15년 전에 집값과 지금 집값을 비교해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걸 반복하면서 돈을 계속 번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마다 남들은 1,000만 원 벌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목에 있는 집을 걸어서 이제 남들 1,000만 원 벌 때 나는 1억씩 벌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불렸다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세금도 낮았고 뭐 그런 경각심이나 뭐 지금처럼 그런 중대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개마고원 위에 혼자 사는 호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내 거였어요. 다 내 거. 건드리면 무조건 나는 그 분야에서는 1등이었다고.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 한번 딱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거래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개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빚이 빚을 만들고 빚이 빚을 만드는 거고 누군가가 눈탱이 맞고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거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언제 타이밍이진 얘기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달아 다 쓰러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몇 개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몇 개가 말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는 1억짜리인데 실제 손해보는 건 3, 4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동네 친구 한 명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연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좀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나도 지금 거기에 말렸다. 네. 그래가지고 내 지금 집 투절도 없다. 혹시 너 부동산 하니까 조그만한 뭐 2인 가족 나랑 마누라 있는데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집 같은 거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 말고 네. 아파트 뭐 18평짜리 하나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네. 뭐 복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다고 뭐 야 나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조그만한 그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막 리모델링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알잖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너 그냥 거기 들어가 살아. 내가 돈 따로 받거나 그러진 않고 계약서에 그냥 영원으로 해가지고 네 그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해라. 동네 친구고 이제 안지가 오래됐고 또 본인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또 좋은 일 하자라는 생각으로 또 같은 동네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라. 본인은 뭐 보증을 잘못 썼네 사기를 당해갖고 뭐 돈을 다 날렸네 막 술 그날 엄청 푸고 이제 걔는 보내고 뭐 이사까지 쫙 다 도와줬대요. 네. 그분한테 있어서 그분은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거라서 그냥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쪽도 안정이 되고 나도 좀 정리할 걸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친구하고 와이프하고 그때 당시에 돌병님은 결혼하신 상태는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 가서 식사 초대도 받고 집에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막 이랬대요.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베풀었고 누군가는 그 호의가 너무나도 절실했었고 이제 그 친구의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띵동 눌러서 재우씨 저 왔어요. 그러고 문을 딱 열어주면 오빠 큰형님 왔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고 왔냐고 밥 먹자고. 그분은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대요.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혼자 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재개발이 발표가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서상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썼지만 금액 자체는 0원이니까 재개발이 나와서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저항을 하더래요. 예. 돌비 형님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너 힘들 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 구제해줘가지고 너 지금 여태까지 잘 살다가 그리고 그동안 돈도 좀 모으고 정리도 했을 거 아니냐. 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재개발한다고 여길 밀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생각해봐라. 딴 사람들은 몇 억씩 뭐 보증금으로 있는 상태에서 날아가는 거면 솔직히 좀 보상금이 뭐니 말할 게 많은데 돈이 제로니까 이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건 알지만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막 빠따 휘두르고 막 들어오려고 때리려고 하고 막 칼 들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했대요. 돌비 형님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얘가 안 나가면은 재개발 관련돼 있어서 말려버리면은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모든 서류 정리를 다 끝내서 아예 그냥 퇴거 명령 자체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갔어요. 네.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나가라. 안 된다. 거기에 있는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이거는 내 양심상 윤리상 도저히 그냥 길바닥에 내앉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가 조금 마지막에 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경찰하고 집행관을 세워서 이거 혹시 이사 나갈 수 있는 날짜나 시간의 적인 여유를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못한다. 그래? 변호사를 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끼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 앞에서 이제 일종의 공증을 쓴 거죠. 내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줄게.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리고 뭐 집 이것저것 구하고 만약에 네 짐 보관할 데가 없으면 우리 회사 창고에다 맡겨놔라. 내가 그것까지 양해를 해주겠다. 한 달 안에 구해라. 마지막 내 호의고 내 선이니까 더 이상은 정하지 마. 이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암만 네가 난리부르스를 떨어도 안 되니까 정리하자.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친구 와이프의 표정은 얼굴이 너무 표독스러웠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식 보는 앞에 부모를 능지처참해서 죽였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나왔을걸?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예? 그 정도로 너무 표독하게 표정을 짓더래요. 너무 억울했대요. 나는 네 힘들 때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물론 내가 뭐 너희들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고 네.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것을 마련을 해줘야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변호사 문 앞에서 서류를 썼답니다. 몇 일 며칠까지 나가는 걸로. 결국은 그 친구분도 이제 현실 자각가 어느 정도는 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쓰고 공증하고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았대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이제 피폐해지다 보니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해놓고 나는 그냥 다른 일 하겠다. 내일 할 거니까 요건 변호사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라. 더 이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만약에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거기 있다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라고. 사람만 빼고 다 밀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시절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짐 다 뺐다더라. 연락 왔다. 가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하고 뭐 이제 뭐 청량 기사들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거 쭉 하고 갔는데 그냥 집 보니까 써서 조금 낡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선은 재개발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을 재개발지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밀고 올릴 거냐 아니면 그 있는 거 그대로 해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비싼 값에 이거를 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받거나 할 거냐 네. 전세를 주거나 이걸 결정을 하는데 우선은 뭐가 됐든 간에 밀든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든 네. 우선은 벽지하고 장판은 뜯어놓자라고 결론이 나서 인테리어 업자분들하고 거기 있는 이제 직원들이 와서 벽지를 딱 뜯었는데 거기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벽지 안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검은색으로 볼펜으로 쓴 게 아니라 붓으로 썼대요. 오. 이제 저희 아버님 때 세대들 보면 한자 잘 쓰시는 분 많잖아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검은색 글자로. 너무 이상해서 이 뭐야 이거 하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자도 약간 느낌이 좀 까리해서 그러면 장판을 뜯어봅시다. 장판도 딱 뜯었는데 장판 안에도 검은색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대요. 한글도 있었고 예? 뭐 이상한 그 산스크리어터라 그죠? 왜 우리 부적에 쓰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긴 네. 글자 막 꼬부랑꼬부랑하는 게 그게 이제 버머라 그래서 산스크리터로 적혀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부적에서 볼만한 그런 글자도 있고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이건 뭐냐? 인테리어 업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우선 나가자.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 정도라면 이거 집 앞 마당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있고 앞에 조그만한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고 막 꽃이 있는데 그거 한번 파봤대요. 그러니까 부적 조각이가 나오더래요. 와, 막 머리가 띵해지는 거랍니다. 야, 이거는 뭐 했다, 얘가. 뭐 했다. 불안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선은 모든 작업 중지. 이거는 뭐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작업 중지. 그래 놓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하고 뭐 청량 기사들 몇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부들을 다 퇴근시키고 이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작업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우선은 무섭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적혀있는지 보자. 그래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찍어서 봤는데 자기가 아는 한자가 있답니다. 그 한자를 번역을 해보니까 그게 단신가였던 거예요. 오. 우리가 해석하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라고 한글로 읽지만 그건 원래 한자로 적혀있는 시조잖아요. 예. 시조가 세로로 적혀있더래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차라리 뭐 저주의 글을 썼다든지 뭐 우리가 아는 뭐 죽어 뭐 죽여버려 이런 멘트를 썼다고 하면은 내 이해는 하겠는데 단신가가 불특정하게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야, 이거는 뭐 무당이고 나발이고 무속 저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끙끙 앓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직관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법사 뭐 이런 뭐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 뭐 역술인들이 많이 알거든요.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일을 봐주는 무당한테 갔대요. 그리고 사진 현상한 걸 보여주고 뭐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친구가 뭐 망해가서 막 쭉 얘기하고 이런 거를 벽하고
바닥에다 적어놨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얘기하니까 얹혀 살았다고? 근데 얘는 죽은 것 같은데? 아니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더래요. 그래서 우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냥 갑자기 눈을 감더니 막 손을 막 튕기더니 혼자서 중얼중얼 막 뭐 경문을 외듯이 외더래요. 그러더니 잠깐 뒤에 눈 딱 뜨더니 알려고 하지도 말고 관심 일절 끊으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다. 밀 건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살릴 건지 아직 결정 안 났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직접 거기 가지 말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냥 업자들한테 다 그냥 맡겨라. 그리고 네가 오더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갈 필요 없이 시켜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비 형님의 정수리 쪽 있잖아요. 이마 쪽을 보더래요. 그랬더니 눈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너 전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너 기분이 좀 변했다. 네가 처복이 없을라 그러나 자식복이 없을라 그러나 이상하게 네 왜 후손줄이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참, 뭔 쓸데없는. 내 눈앞에 지금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참 웃기고 있네. 그래 알았다. 우선은 내가 그냥 이 집은 되는 거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냥 거기하고는 그 동네도 가지 마라. 네. 그리고 그분 아직 그때 당시에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완전 관심 밖의 얘기였던 거예요. 뭐 자식이고 마누라고 뭐 다 필요 없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부동산은 결국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서 아예 그냥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약간 짜투리 땅이어서 옆에 메인 건물 올라가는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아예 건물이 싹 밀고 올라갔고, 그분은 이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셨는데 네. 그 일이 있으면 몇 년 뒤에 결혼을 하실 거예요. 와이프가,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어요. 네. 그분을 뵙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뵀는데 정말 김희선 전전 저리 가라요. 정말 너무 이쁘신 거예요. 너무 이쁜 사람인데 또 이제 나이 차이도 거의 한 10살 가까이 나고, 야 형님이지만 참 도둑놈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혼한 지 한 4, 5년 정도 됐을 당시에도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도 검사도 가보고 했는데 남자 여자 아무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근데 와이프는 아이를 너무 원했고, 네. 결국은 이제 둘이 합의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냐. 잘 살자. 근데 이제 와이프분은 정말로 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는지 꾸준하게 산부인과를 계속 갔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돌비 형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배란 유도제까지 맞으셨다고 해요. 예.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예.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뚝딱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란선 쌍둥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배란 유도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는 난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나오게 하는 게 배란 유도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일란성, 이란성, 뭐 새쌍둥이까지도 네. 태어날 수 있는 건데 집안에 난리가 나죠. 정말 평소에 그렇게 스크루지 같은 사람인데 성탄절에 오는 산타 마냥 너무 사람이 바뀌더랍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죠. 네, 거기에다가 자식 생각도 완전 포기했는데 아이가 들어섰고, 정말 건강하게 출산도 잘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한 5살, 6살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천사였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잔병치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잔병치레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도 약하고 몸도 약하니까.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다치고 뭐 부러지고 뭐 멍들어서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집안일 봐주시는 네. 이모분까지도 고용을 해서 집안에 24시간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다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찢어지죠. 계속 다치니까 애가. 네.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좀 아팠답니다. 돌빈이 와이프가 좀 아파서 몸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등 하원을 시키는데 하원 버스가 오는 시간을 좀 늦은 거예요. 네. 늦었는데 마침 그 하원 가는 버스 코스 안에 있는 도로가 공사를 해서, 원래는 보통은 아파트 앞 단지나 뭐 이런 데서 세워줘야 되는데 단지 앞이 아니라 도로가에서 세워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 둘이 쌍둥이니까 애 둘이 같은 유치원에 가고 선생님이 이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대요. 내려갈 때. 그래서 아들, 딸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내려가고,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부모하고 인사를 해서 뭐 오늘 잘 지냈고 뭐 어디 다친 데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쾅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 하원 유치원의 버스 뒤를 어떤 버스가
질주를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4명이 다 사고에 휩쓸렸어요. 아마 법의학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관성 때문에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범퍼가 좀 내려간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질주한 거예요. 그냥 질주해서 쾅 박았는데, 아이 둘은 이제 승용차하고 버스 사이에 끼게 되고, 선생님하고 돌병님 와이프는 충격에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돌병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튀어갔어요. 이제 와이프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고, 아이 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명을 달리한 거죠. 차와 차 사이에 끼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꼈는데, 이제 약간의 의식을 차리긴 했는데, 괜찮아? 아이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응급실 막 중환자실에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다른 병동에서 지금 집중치료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더니, 오빠 나 잠깐 꿈을 꿨어. 아이가 먼저 유치원 간다고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 둘째가, 첫째는 남자아이였고 둘째가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째가 자기 오빠 보고 나를 보더니 둘째가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 큰형님 오셨어. 그러던데. 그리고 손잡고 유치원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너 꿈꾼 거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이제 애들한테 가봐야 되니까 우선 한숨 자고 있어.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나온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털이 다 튀겨져 나가요. 머리털까지 다 뽑히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부부가 자기가 갔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오빠 큰형님 오셨어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머리털까지 다 뽑히는 느낌이 들었대요. 어떻게 되냐. 애는 같이, 와이프는 저러고 있죠. 와이프도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선은 속으로 삭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귀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우선 와이프부터 살려야 된다 하고 모든 걸 다 때려부었는데, 결국은 와이프분도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장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분명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거는 뭐 무속이고 귀신이고 이걸 떠나서 자기의 반쪽이 아니라 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잖아. 기억이 안 난대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끝나고 나니까 내가 검은색 정장에 완장을 차고 있었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절에 가서 49제를 드리고 있더래요. 아마 그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판단한 거였는데, 그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순간 그 기억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그래서 49제까지는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정신을 차린 건 49제 마지막 날이었대요. 거기 이제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 이제 49제를 주도하시는 스님분이 계시는데 그 스님분이 다 끝나고 나더니 돌병님한테 오시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합장을 했죠.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석쇠 인연이 사자에게까지 가게 되면 좋은 곳 가시는 분도 못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잊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근데 시주께서는 왜 이렇게 상스러운 것을 절까지 들이십니까? 그러더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상스러운 것이요? 절까지 들어왔다는 소리는 전생에 억겹의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일지인데 혹시 그런 음성적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닙니다, 스님. 그런 거 안 하고요. 저 부동산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나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래요. 스님이 조금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왼쪽을 한번 쳐다보고 오른쪽 아래를 쳐다보더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염주를 돌리시면서 연불 같은 걸 뱉으래요. 근데 방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자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염주를 딱 멈추더니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무래도 시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듯 하니 그 인연 잘 푸시는 것도 시주님의 몫입니다. 라고 자유롭게 얘기하시더래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연이고 나발이고 하네. 난 지금 금쪽 같은 마누라 새끼가 지금 죽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뭔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속으로 화가 났대요.
그때는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니까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기기는 좀 그래서, 예. 그리고 스님이 표정이 안 좋았다거나 뭐 경고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었으니까 전에 봤던 무당을 다시 한번 찾아갔대요. 그러더니 모든 일을 다 얘기했답니다. 모든 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모든 걸 다 얘기 딱 해주니까, 예. 그렇구나. 무당이 그러더니 쌀을 왜 우리 쌀 만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한 10분 15분은 계속 쌀만 만지더래요. 그러더니 쌀을 그 조그만한 테이블 그 탁상 앞에 착 뿌리더니 야 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그분이 눈동자가 풀려있더래요. 동공이 약간. 예? 동공이 약간 풀려있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쓱 눈을 돌려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쓱 눈을 돌려요. 이제 알겠구나. 뭔데요? 뭔데? 빨리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예. 얘기를 해봐. 전에 봤을 때 자식 복이 없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 그 느낌이 뭔지 이제 알겠네. 내 눈가리에 뭐가 보이냐면 남자 여자가 반반씩 이렇게 붙어있다. 네. 그 있잖아. 아수라 남자인가 보면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잖아. 남자 여자가 반이 이렇게 붙어있어.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네. 네 오른쪽 밑에 보니까 네 애가 반반씩 잘려서 붙어있어. 제 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대요. 예? 친구랑 찍었던 사진하고 자식하고 와이프 사진을 보여줬는데 맞아 얘네들이야. 얘가 네 집에 어쩌 살던 그 친구 맞지? 그 친구하고 친구 마누라가 반반씩 붙어있다니까? 근데 그 반대에는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 왼쪽에는 남자고 오른쪽은 여잔데 여기는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 여자네? 네 자식 새끼하고 네 그 친구하고 반반씩 붙어있다니까? 뭐야 뭔 개소리라고 그냥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야 뭐 반반씩 붙고 있고 나발이고 하래. 뭐냐고 이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갑자기 그러더래.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그러더니 여자가 한쪽 발로 춤을 춘다 야. 근데 큰형님 왔다 그랬는데 뭔 말이야? 큰형님 왔다 그러는데 뭔 말이야? 큰형님 왔다 그러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3번을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오, 예. 시끄러 씨. 야 쟤는 입술이 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리게 얘기한다. 야 진짜. 야 너 나한테 얘기 안 하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거 있었냐? 아니 그거 없다고. 진짜로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모든 걸 다 얘기했고 나는 걔한테 악의적으로 한 게 뭐 집 나가라고 한 거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고 마지막에 이사하는 날짜까지도 주고 나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왜 그러냐. 근데 몰라 여자가 그냥 같은 마음을 계속 하는데 시끄러 씨. 입술 혀도 반쪽밖에 없을 텐데 참 말 더럽게 잘하네.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야 근데 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저주를 내냐 너한테. 사실 내가 너한테 다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전에 왔을 때 내가 다 잊어버리라 그랬잖아. 기억나? 네, 기억나죠. 다 잊어버리라 그래서 시키신 대로 업무 다 그냥 오다만 내리고 내가 거기 가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고.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네 집 마당에 있었던 게 부적이 맞긴 맞아. 뭐 당연하지.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면 부적밖에 더 있어? 근데 부적에도 급이 있다는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부적이지. 아니 부적에도 레벨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뭐 건강 기원부 뭐 합격 비옥부 이런 거는 그냥 신분으로 따지면 평민이야. 평민. 그리고 왜 우리 보면 뭐 저주해주는 무당들이 있다 하잖아. 걔네들이 써주는 거는 양반이야. 근데 거기서 나온 부적은 왕이 아니라 옥황상제급이라고. 거의 최고 레벨의 부적들이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특별히 뭐 원한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그 부적이 무슨 부적이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묻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나 미치 일부 직전이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그게 기운 빼먹는 부적이야? 아니 기운 빼먹는 부적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기운을 모이게 하는 것도 있고 틀어뜨리는 것도 있고 뺏어 먹는 것도 있고 강제로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지 않겠냐니까. 그렇지. 그건 일반적인 레벨일 때 얘기고 이거는 그 사람의 기운을 뺏어서 본인한테 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팔자도 뺏어간다 생각하면 돼. 그 한 장이면. 야 근데 얘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 하려면은 진짜 몇십억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판돈이 목숨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 몰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예상되는 게 그거야. 야 이 정도 레벨이면 너 정말 원한을 많이 산 거야 걔한테. 근데 본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해주기만 했지.
그래도 한숨만 쉬고 담배만 피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네가 줬던 사진에 보니까 벽 바닥에 뭐 범어도 적혀 있었고 한자도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 적혀 있었던 게 단신가 알지 너도? 안다고. 단신가를 그렇게 적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야, 생각해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나라가 바뀌는 상태에서 왕에 대한 충정을 얘기하는 게 단신가잖아. 그치? 그쵸. 그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죠. 야, 그거는 정봉준의 입장에서는 왕에 대한 충정이고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지만 그거를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바꾸면 너에 대한 맹목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 몸이 죽고 죽어 7번 고쳐주고 뭐 넋이라도 있고 뭐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신이 썩어도 뼈가 갈려도 이 마음이 변할 리 있으랴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정이지만 그 네 친구라는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에 대한 원한을 뼈에 새긴 거라고. 보니까 느낌상 몰라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느낌상에는 걔가 너한테 기운을 뺏어먹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잖아.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네 거를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거 외에는 본인이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원한을 가지 않겠어? 야, 잘 생각해봐. 우리 두루미와 여우의 이소부와 알지 너? 뭔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왜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소부 알지? 여우가 두루미 초대했는데 접시에다 음식을 줬지. 그러면 걔는 못 먹잖아. 그렇죠. 새가 어떻게 먹어? 근데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을 때는 호리병에다 줬지. 여우는 못 먹잖아. 너는 호의지만 걔한테는 호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기운을 뺏는 행위가 완성이 되기 전에 너를 쫓아냈으니까 너한테 그런 거라고. 아이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었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조용히 무당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저와 이제 돌비 형님의 자리로 와서 애써 울음을 참고서 이야기하는 형님을 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 이게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참 이게 그분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요. 그 본인 스스로의 얘기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한 10몇 년 지난 요즘에서는 네. 이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걸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모든 걸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속이나 영적인 그런 걸 다 바쳐서 돌비 형님한테 인생에 큰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나 주변에서 만약에 자기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너무 싫어요. 그 오빠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제 PTSD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구한 팔자와 운명을 갖고 있는 나도 있는데 뭐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혼나긴 했는데 이런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댐이 터지는 것처럼 참 희한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억울하면서도 화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짜증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헬릭스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순간에 술이 확 깨더라고요. 내 옛날 생각도 다시 나고 내가 혹시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실수한 거 없나 생각하는데 저한텐 그러진 않겠죠. 그렇겠죠. 우리 또 규종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이분께서는 호의를 베푼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준비했던 이 과정 속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그거를 못하게 쫓아냈던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 규정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몇 번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